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목요일 사사건건입니다. 유튜브 의혹 제기를 익명의 제보자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이 언급했고 여당 대표는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당사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여전히 여당은 이렇다 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특검 수사 압박하고 있는데요. 애초에 신뢰를 잃은 사법부 수장의 변명이냐, 입법부에 지나친 사법부 장악 시도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지난 대선을 앞둔 시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등과 만남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부적절한 대화가 오갔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법원장이 입장을 냈죠. 이렇게 된 이야기 관련해서 한 전 총리와는 물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 전혀 없다라고 정면 방박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요, SNS를 통해서 연거푸 조 대법원장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러니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초라한 개인 조희대의 위험만 남았다. 떳떳하면 수사를 받으라 라면서 진실을 밝히는 방법은 특검밖에 없다라고 몰아세웠는데 박 의원님, 지금 이 사안의 본질이 뭔지 또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아니 뭐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좀 보면 될 것 같잖아요. 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면 우리나라 사법의 수장으로서 신뢰를 받고 있느냐의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고 할 때는 물처럼 흐르고 균형을 잡아가야 되는 건데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온 국민들이 바라볼 때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런 어떤 한덕수와 조희대의 어떤 제보에 의해서 우리 의원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네. 저는 이제 하나 마지막 좀 지적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난 대선이 한참 진행 중에 5월 1일 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소부에서 해야 되는데 전체회의에서 9일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것을 끌어올려서 안건으로 올려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볼 때 대한민국 역사에서 어떤 사법 쿠데타라, 희대의 사건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름처럼 희대의 사건으로 좀 비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대선에서 사법부의 수장이 대선에 개입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하나 그 이전에 뭐였냐면 지기현 판사가 우리나라에 있을 수 없는 일을 또 하나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냐면 보통 일로서 계산했는데 시간 계산해서 윤석열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국민의 시선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의 본질은 아까 우리 앵커께서 얘기하시는데 법 이전의 상식인 거거든요. 근데 상식적 수준에 볼 때 그 기준을 못 맞추고 있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늘날의 모습이고 사법부의 모습이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네. 김 의원님 의견과 함께요. 지금 특검은 신중한 입장이거든요. 네. 특검이 이 사안을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정치 특검이고 또 막 나가는 특검이라 할지라도요. 또 사안이 사안이어야지 이걸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조희대 전 대법원장께서 이제 대법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대응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냥 입장문이라고 보는데 아주 간결하게 그냥 입장을 나타냄으로써 해가지고 사법부의 그냥 독립을 침해하지 마라 정치권에서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입니다. 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청래 대표께서 특검의 대법원장을 수사라고 하는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했다. 저는 이것이 정치권에 대한 사법부의 압박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가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의혹이요. 최근에 민주당의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언급을 했지만은 그보다 앞서서 지난 5월에 한 유튜브에서 조희대 한덕수가 점심을 먹었다. 조희대가 대법원에서 이재명 사건을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후에 같은 달에 이 내용을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에서 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제보받은 것은 조희대 왈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우리 쪽 의원에게 얘기했고 그런 얘기를 제가 또한 제보를 받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 들은 내용은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우리 대법원장님 그럴 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친여 성향의 유튜브 매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여당이 지금 무분별하게 올라탄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특히 장동혁 대표가요. 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건 이른바 찌라시에 의한 공작이다. 막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건의 개연성이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 우리 서영교 의원이 이제 제보받는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법원으로 올라오면 이재명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유력의 여권 인사로부터 그 당시 이제 그 윤석열 쪽에 있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제보를 받아서 저렇게 질의를 한 건데 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아서 처리해 준 거 아니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알아서 처리해 줬잖아요. 그 알아서 처리한 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기현 판사를 통해서 풀어주고 그 이후에 전원 합의부에 올려서 바로 그냥 9일 만에 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대법원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뭐냐면 대통령 선거가 바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선 후보라고 하는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시간에 대법원이 선거 개입해서 대법원이 그것을 가르마를 타겠다라고 하는 선언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흐름을 쭉 보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알아서 했겠다라고 하는 의혹의 시선이었고 그것이 제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문제의식을 가지고 서영교 의원이 이제 질의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서 나오면서 한 말씀도 안 하고 입장문만 밝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대법원도 난리가 났을 거예요. 어느 정도 수위의 입장문을 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 정도 되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공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선언을 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날짜까지 공개를 해야 되죠. 그런 가운데에서 전공법을 써서 이 문제를 불식시켜야 되는데 저 문구는 한 전 총리와는 물론 외부와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 이거는 회피 전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뭐냐면 이렇게 문제제기가 돼 있다고 하면 오히려 대법원장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밝히겠다라고 전공법을 치고 나와야 되는데 저것은 우회 전략으로서 회피 전략을 간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과거에 조희대 대법원장 그런데 그 이전에 한덕수 총리가 이 내란 과정에서 거짓말했던 것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이 문제를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된 재판 과정들을 다 지켜봤을 텐데 이 정도 되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공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회피 전략 한 문장을 가지고 피해 가서는 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얘기가 전개된 과정,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유튜브에서 이런 제보가 있다더라 하고 의원이 공청 자리에서 얘기를 했고 그것이 다시 한번 회자가 됐고 이제 특검해야 된다라는 입장까지 온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어떤 물증 혹은 증인 뭐 제시할 수 있느냐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 일련에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은 거의 유사한 패턴에 의해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됩니다. 민주당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항상 이렇게 어떤 신뢰받을 수 있는 제보자 또 아니면은 또 유력한 분에 의해서 그 제보를 받아서 또 녹취를 받아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을 갖다가 일부 언론에서 받고 또 그것을 우리 또 저희 개딸들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퍼뜨리고 사실 제기된 신뢰할 수 없는 의혹들조차 이것이 하나의 자꾸 반복이 돼서 사실로서 확산이 되는 이러한 패턴, 나쁜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예전에 한동훈 전 대표에게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다. 그때 했었던 뭐 한동훈 우리 전 대표가 뭐 술 한 잔도 못 하는 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다 허위라고 유죄 판결까지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패턴에 잘못된 것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조희대 대법관께서 이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얼토당치도 않은 그런 네 분이 같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뭐 충성 맹세를 했다. 사실 오늘 이제 방금 전에 뭐 서영교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께서 제기된 그런 사실들은 그러니까 허구라고 인정을 했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했고 그 이후에
다만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시각으로 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차차 이렇게 좀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보탤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 그거 같아요. 제가 좀 네. 말씀드려야 되는데 서영기 의원님과 좀 말씀 나눴었는데 저도 좀 들어봤는데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한 건데 그걸 정확하지 않다라고 이제 좀 오역해서 그렇게 기사가 나간 것 같고요. 제보를 받은 것은 분명하고 여권 관계자의 유력 인사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한 문장 가지고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지난 이제 대선 과정에서 5월 1일 날 공직선거법 이재명 그 당시 후보의 사건과 관련해서 파기환송을 했을 때 그 재판 기록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법관들이 재판을 할 때 상당 기간 그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한 다음에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게 한 9일 만에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뭘 제기했냐면 그 대법관들이 기록을 검토했는지 그러면 로그 기록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그 기록에 대해서 제출을 해라. 그랬더니 제대로 제출도 못했던 거고 또 천대엽 그 법원 행정처장의 말씀 들어보면 제가 그 행간의 그 법사위에서 내용들을 보면은 대법관들이 정말 제대로 검토했느냐,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줬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진행했던 이 사건에 대한 진실성이 과연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체제에 대한 여러 국민들의 의혹의 시선을 받는데 예. 과연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그런 결론을 냈겠느냐. 그런 제보 사항을 볼 때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개연성이 상당히 확연히 드러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로서 서영기 의원이 했고 국정감사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의원이 했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명확하게 그날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려면은 저희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떤 수사 제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동안의 재판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비상식적인 내용으로 접근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더 전공법으로 확실하게 자기 입장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김 의원님. 그 진실 공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최소한의 사실적인 관계가 있고 그 사실적인 관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진실 공방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처음 그 시작 단계가 완전히 허구 또 그 허위와 같은 그런 얼추당치도 않은 사실에 의해 기반해서 시작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희대 대법관, 그다음에 한덕수, 그다음에 정상명, 그다음에 김창수인가요? 그분 이렇게 네 분이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것을 모의를 했다, 논의를 했다라고 한 것이 지금의 이 공방의 시작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공방의 시작점에 가장 그 시작점의 어떤 진실 여부 이것에 지금 다들 비껴나면서 또 다른 의혹을 가지고 또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는 이것이 여러 가지 사회에 또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한 가지 또 얘기 나눌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관련인데요. 지금 여야 또 사법부 기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오늘 여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발의를 했죠. 유죄 확정 시 사면이나 복권 감형이 불가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이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항고를 통해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만은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에 대해서는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할 수 있다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분명하게 사실상 반대하는 뜻을 밝혔는데 일단 오늘 법 발의가 됐고요. 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듣겠습니다. 예,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당에서는 우리 당뿐만이 아니라 학계 또 법조계 이런 곳에서 다 우려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네. 또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이렇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네네.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너무 이제 민주당에서 조급하게 이렇게 조금 하는
그런 조급증의 발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발의된 부분 또 문영배 전 권한대행의 이런 입장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거고 기존의 대법원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하는 겁니까? 대법원 내 아님 재판부 안에서의 내란 전담을 할 수 있는 재판부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과거에도 사례가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는 부분이고 오히려 저는 예. 좀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법부가 이번 내란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이 헌법과 법률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제대로 된 입장도 안 내놨고 특히 자신들이 재판부가 침탈이 됐어요. 서부지법이 침탈됐는데 제대로 된 입장도 안 내고 민주주의 위기와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한 판단 근거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그런 비겁함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 내란과 관련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여론이 크게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저는 사법부에 지금 내놓는 그런 입장들이 상당히 궁색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네. 오히려 좀 전향적으로 이런 내란과 대한민국 국헌을 흔들고 나라를 흔들었던 이 내란과 관련돼서는 필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법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뭐 위헌의 요소라기보다는 네. 과거에도 있었던 그 네. 법률로서 판단해서 그럼요. 그리면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다분하다라는 생각하고 입장이신 것 같고요. 네. 지금 문영배 전 권한대행의 이야기 중에 한 가지 더요. 이 대통령이 그 선출 권력이 다소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좀 반박하거나 비판하는 입장을 또 내기도 했는데 먼저 여쭙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SNS 올리고 방송에서 했던 발언들이 여당 입장에서 좀 아쉽게 느껴지나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지금 이제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의 행간의 어떤 맥락, 저는 이재명 또 대통령이 얘기했던 행간의 맥락 이것이 다 저는 같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요, 국민주권 시대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그것이 국민주권의 원리이고 그러면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견제 균형의 원리가 있는데 쉽게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길을 누가 만듭니까? 법을 누가 만드는 건가요? 입법부가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길을 누가 따라가죠? 행정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 집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걸 길을 벗어났는지 안 했는지, 법을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사법부가 판단하는 거예요. 네. 이러한 그러면 입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주는 거냐? 바로 국민이 주는 거고 국민이 대행해서 입법부가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민주주의 시스템화에서의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한 거고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도 얘기한 건데 이걸 왜 곡해를 하는 것이죠? 저는 그거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전형적으로 국민과 선출 권력과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이러한 메커니즘에 대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잘 설명한 것이다. 이거를 뭐냐면 사법부가 독립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 독립을 곡해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어떤 판단이지만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 독자적인 판단은 뭐냐면 국민 주권의 원리에 맞게 중립성을 갖고 명확한 균형감 있게 판단해야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지금 검찰의 독립을 외쳤는데 검찰이 마구잡이 칼을 써서 독립성을 훼손하고 중립성까지 훼손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사법부에도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 사법부가 이러한 판단을 했다라니 국민주권의 원리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날카로운 질타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거고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한 것이다.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헌법을 읽어보시는 게 좋겠다. 헌법에서 시작하는 것이 좀 더 생산적인 근거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애둘러 좋은 말로 아주 강하게 질타를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배 전 소장께서는 그래도 그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은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면서 이 사법부에 대한 애정 또 사법부의 독립 이것이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그 헌법적 가치에서의 사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정치권에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끼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재판부가 소신 있게 재판할 수 있는 그런 헌법 정신이다라고 강하게 질타를 하시는데 저도 민주당에서 그렇게 좀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법원이 3대 특검 사건의 재판을 위해서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죠. 지규현 재판부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하면서 기존 판사 3명의 재판 부담을 좀 덜어주고 그러면서 그만큼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형사법정도 새로 만들고 사람도 지원하고 특검 사건이 배당되면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반 사건 배당은 최대한 않도록 조정도 하고요. 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진을 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박 의원님. 아니 저는 아까 우리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이 그 말씀을 했잖아요. 네. 이번에 그 담당 재판부 지규현 재판부 아닙니까? 국민의 불신을 고려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에 예정이 있으므로 고언을 드린다. 이런 말씀했잖아요. 네. 지규현 재판부가 엄정한 재판 합니까? 윤석열 그 내란범을 풀어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룸사롱 같은 것들이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그 대법원에 있는 감찰기능이 작동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지시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재판부 특히 지규현이 룸사롱 갔는지 안 갔는지 그리고 윤석열을 내란범을 풀어줬는지 안 풀어줬는지 왜 이러한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감찰을 해서 국민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다 덮어놨다가 이번에 우리 민당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하니까 지금 회피 전략으로 지금 이제 파견하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질을 지금 비껴나가는 어떤 사법부의 판단인 거예요. 지규현 재판부가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란범을 풀어줬던 당사자가 재판한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검찰의 신뢰가 이런 게 뭐냐면 자기들이 조작 기사했다라고 하는 게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근데 이 지규현 재판부를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대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맞는 것이냐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이 그 말을 다시 한번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겁니다. 이 자초한 재판부를 어떻게 좌시할 수 있겠습니까? 묵과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뭐 인력 보강하고 뭐 다른 사건들 좀 배려해주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예. 지적을 주셨어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글쎄요, 오늘 그 법원의 그 발표를 보면서요, 네. 국민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박성중 의원님께서는 이제 법원의 회피 전략이다. 그러니까 전담 재판부 신설을 피하기 위한 회피 전략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거의 굴욕이라는 단어까지 쓰고 싶을 정도로 아주 안 좋은 선례를 좀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법원장에 대한 사태를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오늘 어저께 그 또 대법원장의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법원이 아마 엄청난 큰 압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것으로 좀 한번 민주당 달래볼까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식의 반응이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아쉽다는 생각과 또 이게 상당히 법원의 역사에 있어갖고 오점으로 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구속으로 3대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불안감이 좀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팀이 오전부터 중앙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제시도 중이고요.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현역 의원들이 최소 10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실제 당내 분위기는 어떤지 또 이게 권 의원만으로 끝날 기세로 보이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네. 또 특검에서 또 재차 또 당원 명부를 압수하기 위해서 중앙당 압수수색을 들어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전 국회의원들이 가갖고 그 현장에 갔다 왔고 저도 역시 다녀왔거든요. 다녀오셨군요. 그런데 그 압수수색을 하고자 하는 그 당원 명부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장동혁 당 대표도 함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그 안에서 그 볼 수 있는 분들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생명줄과 같은 가장 소중한 그 당원 명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 임의 제출 방식으로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러고서 이제 특검이 물러갔습니다만은 지금도 어떤 법률과 또 어떤 그 제도에 한해서 저희가 충분히 협조를 하면서 이렇게 좀 협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만은
당원 명부를 통째로 준다. 이거는 야당 말살의 하나의 좀 신호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모든 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함께 움직이고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또 국민의힘에서는 장외투쟁 카드를 꺼내드는 모양새이긴 한데 이번 주말에 동대구역에서 첫 장외 집회 계획도 지금 알려졌는데 지금 뭐 알려지기로는 윤 어게인 피켓 같은 거는 금지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현장에서 어떤 통제가 가능할지 또 당내에서 이 장외투쟁의 정치적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 혹은 반대로 불안감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의견이신가요? 예, 민주당의 저희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있어가지고 국회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께서 저희랑 함께 해주셨을 때 저희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부산에서의 현장 최고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이번 주 일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죠. 대구에서 대규모로 저희가 이제 집회를 하고. 그 다음 주 중에는 아마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수도권에서 아마 또 대규모의 또 집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라고 또 나가서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은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부분밖에 없고 또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하고 저희와 함께 해달라 그런 간절한 그런 행동이라고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상대당이긴 하지만 지금 장외투쟁 결정 그리고 집회 장소가 대구라는 것 어떤 의미로 두루 해석하고 계신가요? 원래 이제 그 함정은 스스로 파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함정을 깊이 파고 있어요, 넓게. 네. 왜 그러냐면 당대표가 누구 때문에 됐어요? 극우 유튜버, 극우 아스팔트 세력에 의한 전환길과 손잡고 장동혁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마키아벨리가 신뢰와 믿음을 잃으면 요새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새로 들어가서 그 성을 쌓고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민심을 얻고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기반이 확대가 될 때는 성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뭐냐면 이제 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TK 요새로 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성을 쌓고자 하는 건데 그럼 점점 더 국민과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과의 절연하지 못하는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가 됐고 전환길과 절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더욱더 악수에 악수를 두는 쪽으로 좀 가고 있다. 우리 김성원 의원 같은 분들이 과감하게 윤석열과 확실하게 선을 긋고 보수의 가치가 뭐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국민에게 이제 정책과 함께 이게 승부가 가야 되는 건데 다시 지금 장동혁 대표가 되면서 윤석열 어게인의 세력으로 좀 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윤석열의 이 어게인 세력들은 누굽니까? 아스팔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장외 집회를 하면 누가 나와요? 합리적 보수 세력이 나옵니까? 중도 지향적인 사람들이 나오나요? 절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얘기한 중도권, 여기 우리 수도권이시잖아요. 김성원 의원님. 중도, 수도권 뭐 이런 20, 30대 청년층들이 이런 장외 집회에 나올 리가 없다. 그러면 이 추동력을 누가 만들어내냐면 극우 유튜버와 극우 세력들, 아스팔트 세력들, 그 일정한 TK에 있는 지지 세력 기반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점점 더 민심과 괴리되는 현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전략 자체가 잘못됐다. 그리고 그런 머리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출발이 거기서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탈피하고 나와야 되는 건데 오히려 그 속에 안주하려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요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본성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이렇게밖에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새로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단편적으로 네. 대구 하나만 보면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을 부산에서 했습니다. 지금 이제 부산 시민들께서 상당히 좀 되게 분노에 차 계시거든요. 당초에 이제 산업은행을 이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거기서 다른 은행으로 하겠다, 공사로 하겠다 자꾸 이렇게 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을 했으니 이 바람을 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의 잘못된 그런 정책 방향 또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가야지 될 그런 미래 방향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단순하게 서울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에서 시작을 했으니 대구를 거쳐서 대전을 거쳐서 서울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대장정의
그런 거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고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조사실에서 음식과 술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1년 반 만에 완전히 다른 결론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은 명백히 허위라고 수차례 반박했는데 법무부는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하면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른바 지금 술파티 회유 의혹은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재판 과정에서 제기한 겁니다.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풀어라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제가 뭐 비방록에도 일부 적어놨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진술을 하면 이재명 대표가 주범이 되고 제가 종범이 되고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되면 제가 그 상태에서 보석으로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이화영 전 부지사께서 이제 그 뭐 다 검찰에서 회유를 해서 증언들이 바뀐 거다 이런 주장 계속 하고 계신데. 저도 언론에 많이 봤는데 네. 그 뭐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짜장면 사준다고 진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렸다. 정반대 결론이 나온 배경이 뭘까요? 제가 이 사건 할 때 이제 당 대변인을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보면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 사건이 처음에 이제 뭐로 시작했냐면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시작했어요. 원래는요. 그런데 그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갑자기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쌍방울의 그 자문 변호사들을 보니까 다 검찰 출신이에요. 만약에 이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은 다 드러났을 텐데 그것이 안 되니까 성립 자체가 안 되니까 이제 대북 송금 사건으로 갔고 대북 송금 사건 자체도 안 되니까 뭐를 했냐면 회유 전략을 쓴 겁니다. 김성태와 이화영을 회유해서 이재명을 뇌물죄로 더 씌워서 조작 기소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그때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화영 씨가 그때 재판 과정에서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검사들이 그 메토에 있어서 창고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 당시에도 거기에 술 파티하고 소주 가져오고 연어 파티 하면서 회유하고 하면은 얘기한다고 하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거래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났는데 그 당시에도 그 입증이 이제 충분히 가능했는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정성호 장관과 감찰을 실시를 했는데 누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교도관들이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박상용 검사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여러 사람의 눈과 입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건 확실하다. 감찰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죄가 있다고 하면 저는 엄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사들의 조작 기소가 저기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장면이다. 영화 같은 장면 아니에요? 술 먹으면서 그 회유하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그 화면 자체가 영화 같은 화면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건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제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에 감찰 착수에 대해서 법조계에서요.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공소 취소 가능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런 점도 상당히 우려가 크다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해 가지고요. 이화영 전 이제 부지사죠. 그 부지사께서는 대법원에서 7년 8개월을 확정을 이게 받으셨거든요. 네. 그 판결문에 보면은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총 몇 번이 나왔죠? 거의 한 40번 이상이 이렇게 좀 나오게 104번이 나옵니다. 네네네. 104번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 가지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는 재판이 중단되어 있지만은 대통령이 끝난 이후에 재판을 만약에 받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유죄 취지가 높다. 이렇게 누구라도 다 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되냐. 이 먼저 단계를 오염시킬 수 있으면은 오염시킬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도 있다라는 것에 좀 어느 정도는 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우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아니 저는 이것도 이제 하나 살펴볼 필요가 청문회에서 KH
조경식 전 회장이 나와서 그런 입증을 하잖아요. 배상윤 회장과 관련된 이 부분을 좀 무마시켜 줄 테니까 돈도 내라고 하고 돈도 그것도 몇십억 아닙니까? 48억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구속된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얘기를 하기를 이재명만 확실하게 묶어두면 그거 다 풀어주겠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권성동 전 대표가 검찰과 연계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한 것을 봤을 때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이재명 당시에 이 수사와 관련된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고 그 과정의 한 사례가 뭐냐면 이 한 장면이 저기에 있는 겁니다. 저 장면에서 뭐가 나오냐. 바로 연어 술 파티하면서 회의 전략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됐느냐에 대해서는 감찰하고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확실하게 징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김 의원님. 이제 민주당 주도의 이제 법사위에서요. 그 KH 조경식 이분을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저기 사기 전과 구범입니다. 그리고 또 사기 전과 구범의 말을 마치 사실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당 아마 이철규 의원께서 그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자신의 정계 은퇴까지 걸고 아마 이렇게 저희 고소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네.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증언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과들도 좀 말씀드리기 곤란한 좀 파렴치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분의 국회로 증언대로 세워가지고 그 발언을 가지고 지금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판단한다?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우려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님하고 뭐 논쟁할 사안 아닌데 조경식 전 회장과 권성동 대표가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잖아요. 만나고 전화하고 다 했잖아요. 왜 이런 사기범을 왜 만나요? 거래한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드러난 거잖아요. 아니 보통의 상식 있는 사람이 전과 구범이고 사기범이라고 하면 국회의원이 왜 만납니까? 다 그 사람들 알 텐데 전화하고 부탁하고 뭐 얘기한 내용들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식당에서 밥 먹고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과연 저는 그것이 그냥 이 묻어둘 사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검찰과 관련된 이 거래 관계라든가 이 조작 기세라는 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한 단면이 저 검찰에 있는 조사실에서의 연어 파티, 술 파티가 한 장면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수사 검사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금 재판에 지금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고 부장 검사도 부인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의도로 해석이 될 여지가 다분히 있어 보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께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여금 좀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겠습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재판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아마 담당 검사, 담당 부장검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견 보태서 저는 충분한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 한 가지 여쭤보죠. 지금 123대 국정과제 발표된 것 중에서 4년 연임제 그리고 결선 투표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이 딱 적기다라는 얘기도 있으면서 동시에 왜 이때 이 개헌을 추진해야 하는가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두 분 의견 각각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87년 체제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단임제하고 국가의 어떤 청사진을 그려가기 위해서는 지금에 있는 헌법 체제가 좀 맞는 것이냐. 다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다라는 얘기들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권력구조 개편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인권에 대한 강화라든가 대한민국을 보다 나아가기 위한 어떤 공화국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헌법 체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저는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면 4년 연임제 같은 경우는 현 대통령이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게 이제 개헌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서 나오는 건데, 과연 타이밍이 맞느냐에 대한 부분은 좀 여러 가지 고려할 사안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면 임기 초반에 개헌이 과연 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냐. 근데 적절한 타이밍을 봐서 여야가 지금 개헌 특위도 이제 아직 작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네. 여야가 충분히 또 수기하고 국민의 여론뿐만 아니라 중론을 모아서 개헌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타이밍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87년 체제 개헌에 대한 필요성, 또 그것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항상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위에서 하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4년 연임제니 결선 투표제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라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에 이제 또 가장 또 같은 또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부조직법이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오고 지금 민주당 주도하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사실 개헌, 그 정부조직법 개편 막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많은 수기 과정을 거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최상의 그런 결과물을 도출을 해야지 되는데 마치 속도전 하듯이 상륙작전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